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골드러시 시대에 금맥을 찾지 말고 청바지를 팔아라. 이거 너무나 유명한 비즈니스 격언이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19세기 미국 골드러시에서 실제로 큰 돈을 번 곳은 금을 캐러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를 판 회사, 바로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라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바이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전 세계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잖아요. 파운드리의 강자인 대만의 TSMC,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인 삼성전자의 경쟁에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에 각국의 정부까지 나서고 있죠. 미국, 일본, 중국. 제각기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내걸면서 이 반도체 경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이 얘기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 패권 경쟁을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 미소를 띠면서 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승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바로 골드러시 시대의 리바이스처럼 말이죠. 이미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1위까지 이 업체는 차지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반도체 원톱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일까요? 최근 시총 1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엔비디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화제를 모은 뉴스가 있어요. 방금 박 PD가 얘기해 주신 시총 1조 달러. 이 시총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느냐? 지금 시총 1조 달러를 넘긴 회사는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4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번째로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 지난달 30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요 7% 이상 급등해가지고 장중 한때 주당 418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마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마감 종가는 378.34달러. 이 종가 기준 시총은 9,345억 달러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던 것은 반도체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와우. 인텔도 못했나요? 그렇죠. 그 유명한 인텔도 한 번도 못했고요. TSMC, 삼성전자도 못했던 것을, 그 어려운 것을 엔비디아가 해냈다는 겁니다. 오. 이 덕분에 삼성전자 4거래일, SK하이닉스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갔고요. 오늘은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삼성, SK하이닉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시는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요. 엔비디아의 주력이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즉 GPU잖아요. 근데 이 GPU는 엔비디아가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죠. 이 GPU 안에는 삼성과 SK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되면 삼성과 SK 실적도 덩달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과 같은 엔비디아의 성과, 올 초만 해도 기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더라고요. 왜냐? 1월에 엔비디아 주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140달러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지금은 400달러, 378달러 이렇게 되는데 1월만 해도 140달러. 5개월 만에 엄청나게 뛴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인공지능의 아이폰 모멘텀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네. 이 아이폰 모멘텀. 이게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이것과 버금가는 변화가 지금 인공지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뭐 때문에 벌어졌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챗 GPT. 마치 인간처럼 대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 거짓말까지 능수능란하게 하는 생성형 AI잖아요. 근데 이 챗 GPT 열풍이 불면서 생성형 AI는 지금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궁금하다. 얼마 전만 해도 네이버나 구글에 물었는데 요즘은 챗 GPT에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 작업. 요즘 손으로 이렇게 직접 다 하시는 분 적다고 합니다. 왜냐면 미드저니 같은 생성형 AI에게 맡기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음악 작곡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아이바 같은 그런 생성형 AI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 작곡도 AI에게 부탁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책 쓰는 거, 유튜브 만드는 거 이것도 AI로 충분히 가능하게 됐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주목받게 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텐데 왜 엔비디아가 이 AI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을까? 왜냐면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 시장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50, 60? 이 정도면 얘기를 안 하겠죠. 무려 92%. 와, 이거는 뭐 전체 GPU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AI에 쓰이는 GPU만 따졌을 때 9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독점이군요. 그렇죠. 전체 GPU 시장에서도 80%를 넘나든다고 하고요. 이 AI용 GPU 시장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업체가 없진 않아요. AMD.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CPU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AMD는 5%, 인텔은 1%. 이 존재감이 거의 없어, 얘네들은. 예, 아무래도 CPU에 주력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뭐 하나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특히 IT에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 GPU와 컴퓨터의 두뇌인 CPU의 차이 요거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PU와 GPU 이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 둘의 역할이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도 매우 커요. 왜냐? CPU는요, Central Processing Unit. 이거의 약자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프로세서 이렇게 부르죠. 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GPU는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픽 카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예를 들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냐? 의사의 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왜 의사지? 이 CPU는요, 일반 의사, GPU는 전문 의사. 이거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CPU 같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병을 진료하고 조언할 수 있는 일반의에 가깝다는 겁니다. 다만, 병세가 위중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 잘 안 찾잖아요. 이럴 때는 해당 병, 뭐 간이라든지 폐가 나쁠 땐 그 병의 전문의를 찾게 되죠. 이 상황을 떠올리시면 CPU와 GPU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그냥 CPU만 가지고도 일반 의사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 작업을 할 때는 이 CPU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발열이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픽 작업, 인공지능 관련 이런 작업, 고도화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발열도 견딜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 GPU라는 겁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이 GPU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는 게임일 거예요. 그렇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예전에 따로 구매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 매니아 말고도 GPU에 관심을 끌어올렸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알파고.
이 2016년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펼쳤던 그 알파고. 그 알파고의 딥러닝 기술이 바로 GPU로 구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알파고는 CPU가 무려 1920개, 그리고 GPU가 280개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핵심은 CPU가 아니라 GPU였다는 거죠. 네. 이 GPU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연산을 통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챗 GPT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처럼 판단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영역을 미리 학습해야 되잖아요. 뭐 수많은 논문, 뉴스, 그림, 음악, 뭐 심지어 팟캐스트 이런 것까지 다 듣고 살펴보려면 CPU, 그러니까 일반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빠른 연산과 열처리가 가능한 GPU가 필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GPU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 GPU 시장의 92%, 게다가 기술도 가장 앞선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은 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이 악화돼서 삼성전자마저 적자를 봤던 올 1분기, 엔비디아는 깜짝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월가 전망치가요, 65억 2천만 달러, 이 정도를 전망했는데 실제 실적을 까봤더니 얼마였는지 아세요? 71억 9천만 달러. 훨씬 높았어요. 매출이 이렇게 기대치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매출도 시장에서는 7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자체 전망은 110억 달러는 넘길 수 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50% 넘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급등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다만 이런 엔비디아의 영광이 영원한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의 근간인 인공지능 열풍, 저희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이게 자칫 거품일 수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업체들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타가지고 가는 거 이거 그냥 눈 뜨고 못 보겠다.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92%라는 점유율은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황칠성 서울대 석좌 교수님은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는 GPU를 잘 만들 뿐만 아니라 GPU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이 쿠다라고 있거든요. 쿠다. 이 쿠다를 AI 프로그램 개발의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했더라고요. 어허. 아니 그런데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쿠다잖아요. 도대체 뭘 컸을까요? 이 쿠다는요, 2006년 엔비디아가 출시했던 AI 전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하면 AI 프로그램이 훨씬 손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만 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쿠다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4천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쿠다 지금 필수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내려받아서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나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의 역사도 좀 살펴봤거든요. 엔비디아가 설립된 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전입니다. 1993년 AMD 엔지니어 출신인 젠슨 황, 이 잭슨 황이 아니라 젠슨 황이에요. 이 분을 포함해서 3명이 공동 창업했더라고요. 그럼 방금 언급했던 서울대 황철성 교수와 친척인가요? 친척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은 대만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황 교수님이 대만계인가요? 그건 아니실 것 같고요. 예. 아무튼요, 이 초기에는 엔비디아도 CPU 생산을 기획했다고 해요. 근데 이 CPU, 다들 아시다시피 인텔 있죠. AMD 있죠. 다른 업체가 끼어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게임을 실감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픽카드 개발로 눈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1993년, 이 당시만 해도 그래픽카드 쓰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 CPU만 가지고도 그 당시 게임들 충분히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게임의 성능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래픽 수준이 높아지면서 CPU 가지고는 좀 힘든데?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해지니까 일반이가 아닌 전문의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요, 1999년 그 유명한 지포스 있죠. 이 그래픽 카드 브랜드 지포스 256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산 기억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팔렸잖아요. 근데 요 지포스 256이 나오면서 이 CPU가 아니라 이제는 GPU다.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때만 해도 GPU는 이 CPU의 보조장치 역할, 이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만 해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를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채굴, 이거 다들 아시죠? 이거 수학 계산 아닙니까? 이 복잡한 이 수학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CPU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GPU를 많이들 썼는데 요 당시 비트코인 열풍이 불 당시 이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았었죠.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 2018년 젠슨 황 CEO는요, AI에 올인하겠다. 2018년에 이런 깜짝 선언을 했어요. 이 AI가 대중화되기도 전에 요 얘기를 벌써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용 반도체에서 AI 시대를 맞아 비메모리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2020년 8월 엔비디아가요, 드디어 삼성전자의 시총도 뛰어넘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올 들어 챗 GPT 열풍이 몰아치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팔적으로 늘어났고요. 지금은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사고 싶어도 못 사. 주문이 6개월 이상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마저 짜증내고 있대요. 이 어떤 짜증을 냈느냐? 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구하는 게 마약 구하기보다 힘들다. 근데 왜 마약에 비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런 성공, 또 색다른 면이 있어요. 앞서 얘기 드렸던 이 황 CEO, 이 황 CEO의 개인적인 매력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고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는 거죠. 이 스티브 잡스의 상징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검은색 터틀넥 아닙니까? 이 바피디도 가끔 입었었잖아요. 예, 좀 목이 따가워가지고. 예, 아무튼 검은색 터틀넥. 이거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씩 샀었죠. 근데 황 CEO도 이 비슷한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라이더들이 많이 입을 것 같은데 검은색 가죽 자켓을 그렇게 즐겨 입는데요. 박 PD도 이 검은색 가죽 자켓 좋아하잖아요. 총각 때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요. 이 황 CEO도 예전부터 이 옷을 즐겨 입었더라고요. 2013년 이 실적 발표 때나 신제품 발표 이런 중요한 행사 때 이 검은색 자켓을 입고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은색 가죽 자켓 말고도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 한쪽 팔뚝에 문신을 했거든요. 어떤 문신을 했느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라요. 엔비디아 로고까지 문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엔비디아랑 한 몸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도 경물진 문신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은데요. 예, 박 PD 먼저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렇게 패션만 튀는 게 아니더라고요. 쇼맨십까지 뛰어나요. 근데 이 황 CEO가 주력하고 있는 그래픽카드, 이거 가지고 무슨 쇼맨십이 가능할까? 왜냐면 스마트폰 같은 완성형 제품이 아니잖아요. 중간재인 반도체. 근데 이걸 가지고도 그는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박람회. 여기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슈퍼칩을 손에 들고 황 CEO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안에는 150마일, 그러니까 241km의 길이의 광섬유 케이블과
2,000개 이상의 선풍기가 들어있습니다. 무게는 코끼리 4마리에 해당하는 18,143kg이나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단 하나 그래픽 장치와 같습니다. 그래픽 장치를 이렇게 멋지게 설명할 수도 있나요? 이 소리를 들은 청중도 당연히 화놀랬겠죠. 마치 스티브 잡스가 살아온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가졌을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 처음 출시해서 발표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이팟, 휴대전화, 인터넷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아이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모습의 언론들, 잡스 이후 CEO가 그 기업 자체와 동음이어가 되는 CEO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 젠슨 황이 바로 그 CEO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타임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황 CEO를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춘은 그보다 전 2017년 올해의 서가로,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9년 재임 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세계 100대 CEO로 젠슨 황을 뽑았다는 거예요. 이런 젠슨 황, 올해 나이가 환갑이라고 해요. 60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7일 국립대만대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걷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먹잇감을 찾아 뛰는 동시에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달려야 합니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뛰라고 강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젠슨 황은 평소에도 이런 말을 달고 산대요. 나는 항상 30일 뒤 파산을 생각하며 사업을 한다.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으니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황 CEO가 진짜 잡스에 버금가는 인물로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골드러시 시대에 리바이스처럼 반도체 패권 경쟁에 진정한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해져요.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나 SK하이닉스의 최태원은 왜 황 CEO처럼 못할까요? 예. 뭐 이들은 너무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황씨 아저씨는 본인 스스로 자수성가했기 때문이고, 그 차이 아닐까요? 맞아요. 박 PD가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